네, 지금부터 2020년 지구촌 장애인 복지 실천 성과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체인지 컨퍼런스는 지구촌 사회복지재단 산하 장애인 복지 시설이 연합하여 상호 장애인 복지 실천에 대한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사업의 질적인 향상 그리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독교 사회복지재단의 장애인 복지 사역을 선도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됨에 따라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더욱 가까워지는 장애인 복지 현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성과 발표회는 유튜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은 지구촌 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구촌 사회복지재단 이정우 상임이사님의 환영 인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의 상임이사 이정우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들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은 12개의 산하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또 일반 지역사회복지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로 곳에 저희들이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인지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법인 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인 지구촌 보호작업장, 또 성남시 율동 생태학습원, 용인시 수지 장애인복지관, 또 화성시 동탄 아르딘 복지관, 여기에서 실시한 사업 성과들을 저희들이 대내외에 공유하고자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부족함을 알고 장애인 복지 사업의 질적인 향상과 또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시고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또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강남대학교 이준웅 교수님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들 모쪼록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복지 실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이정우 상임이사님의 환영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복지법인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의 홍보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모른 척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끝까지 돌보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 이웃의 따뜻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민족 치유와 세상 변화의 사명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사회복지재단입니다. 우리 재단은 2002년 장애인 복지 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치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 지구촌 노인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다양한 복지기관 운영을 통해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10여 개의 전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지원합니다.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한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복지,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고 생활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해소하는 노인복지, 다문화 가족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는 지역사회 복지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립을 위한 훈련 제공 및 취업 연계를 돕고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한 치료와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잘못된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이 직접 전문 강사가 되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함께 펼쳐갑니다.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찬 노후의 삶을 지원하고 어르신의 삶의 경험과 지혜가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되어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을 발굴하고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카페와 로스팅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상담, 초기 정착과 취업 등을 지원하고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한 편견 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시작한 거는 센터에서 자격증 바리스타 학습반이 있어갖고 제가 신청해갖고 지금 배우게 됐습니다. 적응하는데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많은 용기를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 있다면 밖에서라도 멋진 바리스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더욱더 건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한 아이들이나 모든 세대와 교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 뭔가 나눠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삶이 어떻게 생각하면 받는 삶과 똑같은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란슈아 베이커리에서 직업을 갖게 되었고 맛있는 빵을 만들게 되었어요.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으시고 또 홀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들과 함께하신 그 사역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돕고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지구촌 사회복지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랑을 나눕니다. 지구촌 사회복지재단. 장애인 복지 사역의 방향성이란 주제로 강남대학교 이준우 교수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020 체인지 컨퍼런스 기조 강연을 맡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준우 교수입니다. 지구촌 사회복지재단 장애인 복지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조 강연을 맡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동시에 영광스럽습니다.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은 투명하고 진정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투명성과 진정성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재단의 핵심 가치라고 봅니다. 최근 장애인 복지 실천 현장은 혁명과도 같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이 지향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돌봄과 보호에서 자립과 권리적인 삶의 실현으로 장애인 복지 실천의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지구촌 장애인 복지 실천도 이와 같은 경향을 따라야 하겠지요. 그리고도 오히려 선구적이면서도 선도적인 접근을 시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기조 강연의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단도직입적으로 지구촌 장애인 복지 실천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환경에서의 강력한 지역사회 통합 실현입니다. 의존적인 시설 보호에서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장애인 정책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자립의 추구는 정부가 추구하는 또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식적인 서비스의 확장을 가져왔고 동시에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추구하는 지역사회 포용과 상호의존, 상호호해, 사회적 연대감 형성 등을 강조하는 경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일명 커뮤니티 케어 체계가 실시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자립의 토대 위에서 진정한 자립을 향해 다양한 체계 간의 상호 의존을 결합하여 인권적인 삶을 보장해 나가기 위한 수준 높은 복합적 과업 등을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가령 대형 시설이 아닌 보통의 주거 공간에서 살도록 돕는 다양한 주거 옵션을 개발한다든지
지역사회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진입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 이용자와 제공자의 협동적 관계를 만들거나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인 도움이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일, 대안적인 공동체들이 또 하나의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행복한 소규모 지역사회의 모델로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등을 커뮤니티 케어의 결과물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구촌 장애인 복지 실천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자립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을 모색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애인 생산품 공동 판매장을 개소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과 청소년 및 성인 장애인 원예 치료 성과 비교 분석 작업, 그리고 수지 지역 지역사회 조직화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들 사업들을 더욱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성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그룹홈 등과 같은 사업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인권적 실전의 보편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관의 서비스 이용 당사자는 15종의 장애 유형을 가진 아동부터 고령 장애 노인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있습니다.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더욱이 복잡한 문제를 가진 장애인과 그 가족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장애인 복지 실천 현장이 너무 분주합니다. 하는 일 없이 하루 일과가 다 끝나는 것 같은 생활의 반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 복지 실천의 어려움 중 하나는 급변하는 서비스 체계입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과거에 비해 장애인과 그 가족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축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로서의 자율성도 줄어들어서 직접 결정해야 하는 일들도 많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주어진 매뉴얼대로, 주어진 지침대로 그냥 수행을 해야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 결과 권한은 약화되고 책임은 더 커진 상황 속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장애인 복지 실천에서는 분명한 서비스 개입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 실천은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권리적인 삶을 현실 세계에서 이뤄내는 전문적인 활동이어야 합니다. 인권적 장애인 복지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인권적 실천 개입의 출발은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삶의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욕구 파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합적 장애인 복지 실천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감당하되 사회복지 영역에서 모두 다 떠맡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적절하게 잘 분배해서 필요한 업무를 다른 관련 전문가들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장애인 복지 실천은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와 관련 체계 속에 속한 가족과 시민 또는 지역 주민들의 권리적인 삶을 왜곡시키거나 침해하는 일에 덜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특정 정치 집단의 야심이 반영된 사회적 허상의 영속화에 기여해서도 안 됩니다.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 기능하는 사회 제도로서 사회복지가 운영되는 현실적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아울러 상당 부분 정부 보조금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된 관이 주도하고 민이 대리하는 민간 협력 형태의 사회복지 서비스 체제에 속한다고 해도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와 지역 주민 모두의 권리에 기초한 사회복지 실천을 구현해야 하는 사회복지의 본질과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는 사회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원조와 사회적 보장을 위한 그럼으로부터 출발했음을
결코 잊어선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애인 복지 실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강력한 정치, 경제, 사회적 제도들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장애를 갖고 있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와 그 가족,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이고, 그런 제도들이 강제로 부과하는 이데올로기를 과감히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장애인 복지 제도를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 중심의 인권적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체계적인 활동으로 형성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실천을 통해 사회복지는 여타의 사회 제도들과 확연히 구별된 독특한 사회 정책이자 사회 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장애인 복지 실천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면 그 결과로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와 지역 주민이 주체로 세워지고 그들 모두가 사회 속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장애인 복지관 개관 관련 지방정부 협력 성과에 관한 결과물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민관의 실질적인 협력과 연계가 돋보이는 사업 수행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구촌 장애인 복지 실천에서 보다 더 모범적이며 창의적인 민관 협력 연계 모델들이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과학 기술 혁신과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비대면 접근의 일반화입니다. 과학 기술 혁신과 디지털 응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에 따른 사회경제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는 장애인 복지 실천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는 이와 같은 과학기술을 비대면 접근에 활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는 오늘날의 사회경제 구조를 개편할 능력을 갖춘 기술과 전자 분야를 선두로 새로운 제품들이 숨가쁘게 등장하고 있지요. 더욱 빠른 네트워크, 모바일 응용, 음성 기반 인터페이스의 출현과 더불어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되고 일상생활에 녹아듭니다. 로봇은 과학기술 문명의 힘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과 함께 디지털 혁신은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새롭고 기발한 제품을 속속 내놓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도 센서가 독자적으로 기계적 대상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인간의 지시가 없어도 특정 행동을 실행하고 자기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상황을 평가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기계가 이전에 내렸던 결정이나 경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기도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지구촌 복지재단과 또 지구촌 복지재단을 섬기는 지구촌 교회에서는 이미 발빠르게 이 비대면 접근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접근들을, 과학기술을 활용한 접근들을 전방위적으로 실행해 내고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농인예배와 또 아람학교, 장애인 부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제작되고 또 보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당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아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지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하여 아르딘 복지관에서도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이 제작되어서 아주 실제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발빠른 대응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구촌 복지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복지 실천은 향후에도 과학기술 혁신과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비대면 접근을 보다 더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SRT에서 수어 아바타를 통한 번역 시스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수어 아바타를 통한 수어 번역 시스템이 세상 곳곳에서 활용되어지고 또 이루어져 가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분당 노인복지관은 2020년 7월부터 주식회사 스튜디오 크로스컬처와 분당구 내 집중관리가 필요한 치매 고위험군 노인의 정서 및 정서를 지원하는 AI 인형 효도를 지원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AI 인형 효도는 말하는 인형 로봇이죠. 노인의 약 복용, 식사, 취침 시간, 체조 알람 등을 전하고 가족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전달합니다. 인형을 사용하는 노인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확인 메시지를 보내 건강생활 관리와 치매, 우울증 예방의 정서 안전관리가 가능하죠. 화성시에 있는 아르딤 장애인복지관에 2020년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공모 사업인 로봇 보조 보행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로봇 보조 보행 훈련은 보행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개인별로 최적화된 로봇 시스템을 적용해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보행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행 훈련을 보조해 주는 시스템으로 신경가소송의 촉진 및 근력 증가, 신체 정형 및 보행 교정에 큰 효과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지구촌 장애인 복지 실천이 앞으로 구현해야 될 정말 방향이자 또는 사역의 실제적인 모습은 네 번째로 장애인 복지 실천의 본질에 충실한 개입 실행을 선구적으로 모범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연복 시인의 인생의 숙제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두고 풀어가야 할 숙제 하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답게 살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아름다운 그 일. 이 시에서 제 가슴을 꽉 붙잡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답게 살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또 장애인 관련 전문가가 지구촌 장애인 복지 실천을 수행하는 전문가 모두가 평생 붙잡아야 할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애인 복지 실천을 수행하는 전문가 내지 실천가는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 장애인들과 장애로 인해 심리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사람답게 살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움직이고 필요한 도움을 연결하거나 제공하는 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 실천을 감당하는 사회복지사와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는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촌 장애인 복지 실천이 붙잡아야 될 본질적인 장애인 복지 실천은 무엇일까요? 장애인 복지 실천이란 사회복지사와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각자의 문제와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개입 활동인과 동시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행동 내지 사회운동을 포함하여 사회정책과 제도 및 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이며 행정적인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도식화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실천이란 장애인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수준의 개입 활동 플러스 장애인 옹호 활동 플러스 제도로서의 사회복지를 인권적 관점에서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회복지 경영입니다. 저는 이런 사회복지 실천,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바로 장애인 복지 실천의 이 본질을 지구촌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함으로써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이 오롯이 이뤄내고
그리고 한국의 장애인 복지 실천 현장에 모범적으로 이것을 모델링화 시켜서 나타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복지 실천을 개념화하게 되면 장애인 복지 실천의 목적은 장애를 갖고 있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아울러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기능 수행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진행되고 있느냐에 관심을 두며 인간과 환경을 하나의 개념 속에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인간의 대처 능력과 환경적 요구 간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불균형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사와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가 장애를 갖고 있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신의 욕구를 권리 수준에서 정의하고 이용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인권적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욕구 충족을 원조를 통해 달성하려는 장애인 복지 실천에서 생태 체계와 인파워먼트에 기초하여 장애를 갖고 있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욕구 표출을 이끌어낸과 동시에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 인권 실천으로 장애인 복지 실천이 변화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 복지 실천에 대한 개념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장애인 복지 실천의 목적을 장애를 갖고 있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까지 두게 됩니다. 이렇게 장애인 복지 실천의 목적이 장애를 갖고 있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가치 있는 삶을 실현하는 행복한 생활에 초점을 두게 된다면 그 행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장애를 갖고 있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주체적으로 충족시켜 나간과 동시에 자신의 필요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보장받게 될 때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욕구에 기반한 장애인 복지 실천은 기본적으로 인권과 직결됩니다. 인권의 핵심은 인간의 주체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된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참된 인권은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인간으로서의 권리 수준에서 정의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그것이 장애인 복지 실천에서의 인권적 실천입니다. 저는 지구촌 장애인 복지 실천이 이것을 지금까지 지키기 위해서 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왔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적 실천을 지구촌 장애인 복지 실천이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귀한 현장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연히 인권적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제되는 주요한 동력은 강점 관점이며 인파워먼트 관점이죠. 자신의 주장과 욕구를 정확하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표출하도록 힘을 실어주고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인권적 장애인 복지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를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수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권 실천의 과정에서의 파트너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지구촌 장애인 복지 실천은 이상에서 말한 모든 내용을 현실화시키는 대단히 모범적인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들의 자립을 지향하는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서비스 개입 실천을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은 여러 장애인 복지 시설을 통해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보호작업장. 정말 열정과 헌신으로 사역하고 있죠.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정말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그런 어떤 새로운 장애인 직업재활 또 장애인 문화복지 모델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 지역사회 중심의 아주 거점 센터로서 역할을 실질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화성시 동탄 아르딘 복지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장애인 복지 실천 사업들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보호작업장,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 화성시 동탄 아르딘 복지관, 그리고 요소에서 부분적으로 이모저모로 장애인들을 향해서 나가는 다양한 사역들, 그 모든 사역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촌 장애인 복지 실천은 앞서 말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선도적이며 선구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일도 시인의 꽃에 물 주는 뜻은 이라는 시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기조 강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꽃에 물을 주는 사람이 자꾸만 지구촌 장애인 복지 실천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와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꽃에 물 주는 뜻은 봄 오거든 꽃피라는 말입니다. 남들이 말합니다. 마른 이 땅 위에 어이 꽃필까? 그러나 나는 뜰에 나가서 꽃에 물을 줍니다. 한 폭이 작은 꽃에 물 주는 뜻은 여름 오거든 잎 자라라는 탓입니다. 남들이 말하기를 가을 오거든 열매 맺으라는 탓입니다. 남들이 말하기를 돌과 모래 위에 의 열매 맺을까? 그러나 나는 꽃에 물을 줍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쉬지 않고 꽃에 물을 줍니다. 여름 하늘 젖비가 날이거든 보옵소. 가득 저 가지에 피는 푸른 잎을. 꽃필 때에는 안 오셨으나 잎필 때에도 안 오셨으나 열매 맺을 때에야 설마 아니 오실까? 오늘도 나는 뜰에 나가서 물을 줍니다. 꽃에 물을 줍니다. 여러분, 지구촌 장애인 복지 실천. 비록 그 열매가 좀 더디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은 성과가 생각보다 기대만큼 미치지 못해서 속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또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묵묵히 꽃에 물 주는 심정으로 그렇게 물을 주시면서 최선을 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촌 장애인 복지 실천 사역의 방향을 끝으로 마지막 결론적인 말로 매듭을 짓는다면 진정한 자립과 사회통합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환경 조성 그리고 본질적인 장애인 복지 실천을 수행하기 위한 열정,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구촌 장애인 복지 실천이 열정과 헌신으로 매진해 나가심으로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장애인 복지 실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또 중심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구촌 복지재단에 소속된 여러 일꾼 여러분들 멋진 모습으로 모범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잘 세워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
교수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은 현장에서 이렇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멋지게 열정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해 하는 현장이 있고, 그 현장을 소개할 수 있을 때 감격스럽고 고맙고 기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의 장애인복지실천은 제가 언제 어느 때나 수업 때마다 예비 사회복지사들에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들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특별히 어려운 이때에 과학기술 문명까지 잘 활용해 나가는 이 혁신적인 장애인복지 실천을 잘해 나가는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이 앞으로도 더 멋지게 그렇게 사역을 펼쳐 나가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며 기조 강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강연해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황에서 시청 환경에 따라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구촌 사회복지재단 산하 4개의 장애인 복지관 중 지구촌 보호작업장의 발표를 먼저 듣겠습니다. 용인시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공동판매장 유니르 베이커리 카페에 대해 김준영 국장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시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공동판매장 유니르 베이커리 카페에 대해 발표하게 된 지구촌 보호작업장 김준현 국장입니다. 먼저 유니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르는 프랑스어로 연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인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공동 브랜드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생산품 판로 개척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총 115곳이 있습니다. 이 중 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보호작업장이 92곳이 있습니다. 이곳 보호작업장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생산품 판매와 홍보입니다. 공동판매장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및 소비자와 더 가까워지고 판매 및 홍보에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직업재활시설 간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공동판매장 운영을 통해 생산품 판로 개척 및 장애인식 개선 도모 등 공통의 목표 달성과 협력관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유니르 베이커리 카페를 용인시 내 5개 직업재활시설이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지자체와의 상생 및 시너지 효과 창출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유니르 베이커리 카페의 시작은 용인시에서 LH와의 협약을 통해 상가를 무상 임대할 수 있게 되었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희 시설들과 용인시는 유니르 베이커리 카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식 개선 도모입니다.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유니르 베이커리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산품을 구입해서 맛보고 만족하여 단골이 되신 지역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판매장에는 청각장애인 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손님과의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오시는 손님들도 기다려주시고 이해하시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용인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공동 브랜드인 유니리를 개발하게 되었고 용인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공동 전시 판매장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르가 있을 수 있게 협력해 주신 유관기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LH와 연계하여 동백 주네브 문월드에 있는 상가를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셨고 운영 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용인형 일자리, 희망 일자리를 통해 지금 현재 2명의 인력이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LH입니다. LH는 3년간 상가를 무상 임대 제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원재단입니다. 인테리어 및 기자재 비용 지원해 주셨고요. 서원재단에서는 용인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5개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고 홍보하고 있으며 유니르 공동 선물 세트인 유니르 선물 세트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니르 기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먼저 유니르는 2019년 11월 21일에 문을 열어서 떡 체험장과 생산품 판매장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떡 체험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 5월 18일부터는 베이커리 카페로 변경하여 재오픈하게 된 것입니다. 상호명으로는 유니르 베이커리 카페, 그리고 소재지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주네브 문월드 상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실 때 동백 호수공원 야외 공연장을 찾아오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표 운영시설은 저희 지구촌 보호작업장이고요. 운영시간은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총 3명으로 용인시 일자리 1명, 희망 일자리 1명, 그리고 저희 지구촌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분 1명, 이렇게 총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니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상징성으로는 전국 최초 장애인 생산품 공동 판매장이라는 것입니다. 광역지자체별로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은 있지만 지역사회 지자체와 민간기업, 직업재활시설이 함께 협력하여 만든 공동 판매장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유니르가 시발점이 되어 전국의 다양한 장애인 생산품 공동 판매장이 만들어져서 보호작업장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유니르 전경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유니르 베이커리 정문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홀 전경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은 저희 장애인 생산품 진열해 놓은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유니르 베이커리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 직업재활시설 5곳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지구촌 보호작업장입니다. 운영자는 사회복지법인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종사자는 총 13명이고 주요 생산품으로는 제과제빵과 커피입니다. 유니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는 제과제빵과 커피 및 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인시 보호작업장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9명, 주요 생산품으로는 종량제 봉투와 제과제빵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니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으로는 쿠키조아 쿠키와 생크림 케이크를 주문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지바른 보호작업장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양지바른에서 운영하고 있고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8명, 주요 생산품으로는 원두 로스팅과 드립백 커피를 생산하고 있고 유니르에서는 드립백 커피와 원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헤든솔 직업지원센터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헤든솔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 13명, 주요 생산품으로는 쇼핑백, 포장 패키지, 블라인드 주문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니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쇼핑백 주문 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만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10명, 주요 생산품으로는 LED 등기구입니다. 유니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LED 전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윤희래에서는 청각장애인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윤희래를 찾아주시는 지역 주민분들의 이해를 돕고 청각장애인분이 손님과 소통하기 위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내 문구와 주문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손님들이 답답해하시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희 윤희래 베이커리 카페의 운영 취지를 설명드리면 모든 손님들이 이해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과 이해를 통한 인식 개선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5개 시설이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서 윤희래 선물 세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물 세트 구성품으로는 저희 지구촌 보호작업장과 용인시 보호작업장은 대표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쿠키 각 2종류 해서 4종류, 그리고 양지바른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드립백 커피, 그리고 헤든솔 직업지원센터에서는 포장 패키지와 디자인을 담당하여 윤희래 선물 세트를 출시하였고 추석 시즌부터 지금까지 성황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윤희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전국에 약 600여 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고 그곳에서 생산하는 품질 좋은 다양한 생산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항상 맛있는 빵과 향긋한 커피가 있는 윤희래 베이커리 카페도 관심 가져주시고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희래 베이커리 카페 홍보 영상 보여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빵이 맛있어서 자주 찾아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장애인들이 일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여기서 일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윤희래는 용인시에 있는 장애인 생산품 공동 전시 판매장이고요. 용인시 LH공사 서원재단의 지원으로 설립된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용인시에는 저희를 포함한 총 5개의 직업재활 시설이 있습니다. 지구촌 보호작업장, 용인시 보호작업장, 양지바른 보호작업장, 사회복지법인 성만원, 헤든솔 직업지원센터 총 5개의 직업재활 시설이 용인시에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희래 베이커리 카페에서 판매 중인 빵이나 커피 또 여러 시설들의 제품들도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일단 빵이 너무 맛있고요. 네, 너무 가게도 예쁘고 또 맛있는 빵 냄새 나서 커피랑 같이 할까 해서 들어가게 됐었어요. 손님들이 이렇게 빵이 맛있어서 자주 찾아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고 윤희래에서 더 맛있는 빵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율동생태학습원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청소년 및 성인 장애인 원예치료 성과 비교 분석이라는 연구로 정보람 사회복지사가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에서 연구 및 발표를 진행하게 된 사회복지사 정보람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습원에서는 청소년 및 성인 장애인 원예치료 성과 비교 분석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원예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저희 학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습원은 장애인 전환교육 실습장으로 원예 영농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전환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환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환경과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환교육 이외에 장애인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참된 사랑을 실천해 나가며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 통합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학습원 시설을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원 시설은 크게 본관, 치료온실, 야외 시설로 구분됩니다. 먼저 본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영상교육실,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실습장, 지역 주민을 위한 카페드랑슈아, 그리고 직원 사무실이 있고요. 다음은 치료온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온실 안에는 강의실과 치료 정원이 있습니다. 온실 안에 마련된 강의실에서 원예 치료 및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장애인 및 지역 주민에게 치료 정원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외 시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야외 시설은 여러 가지 계절 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커뮤니티 야외 정원과 채소 및 과일을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는 야외 텃밭 및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세부적으로 원예치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습원에서는 프로그램을 원예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장애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 정신, 그리고 인지적 재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다양한 식물을 활용한 정기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하여 진행됩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된 교육과 체험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예치료 사업의 참여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기 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애인과 성인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인 지역 주민으로 구분됩니다. 진행 방법은 장소는 앞서 보여드렸던 치료온실과 야외 정원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회기별 참여 인원은 4명에서 12명으로 구성돼서 집단 치료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시간은 구성 인원에 따라 60분에서 90분으로 진행되며 원칙적으로 주치료사 1명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중증 정도나 인원수에 따라 보조치료사가 함께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원예치료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치료 효과성인 첫 번째는 식물 또는 식물에 관련 있는 여러 활동을 통해 신체 및 정서적 향상, 촉진 및 단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장애인이 환경에 적응하며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치료나 재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의 한 형태로 식물관리 기술 습득 기능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습원에서는 매년 원예치료 정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상자들로 원예치료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으로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치료 과정의 전문성 심화 및 체계적인 치료에 대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객관화된 지표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방안 및 적용 방법에 대해 연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예치료사를 양성함으로써 보조치료사의 실습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습원에서 진행된 원예치료 연구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학습원의 발표 주제는 청소년 및 성인 장애인의 원예치료 성과 비교 분석입니다. 치료 집단 구성을 학령기, 즉 전환기에 있는 청소년과 성인기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요. 전반적인 치료 공통 목표는 동일합니다. 첫째, 소근육 및
시지각 협응력 훈련, 둘째, 결과물을 통한 성취감 및 자신감 증진, 셋째,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성 증진, 넷째, 정서적 안정감 제공입니다. 본 연구는 집단 치료 대상을 집단 특성별로 분류함으로써 정기 프로그램에 8회기 이상 참여하는 집단을 학령기와 성인기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구분의 이유는 각 집단별 핵심 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원예치료 성과 분석을 위해 총 8그룹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중 학령기, 즉 전환기 그룹이 5그룹, 성인기 그룹이 3그룹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의 자료를 토대로 진행을 하였고요. 매년 학습원 내에서 진행되는 연구사업과 연동하여 성과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8회기 이상 지속적인 참여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8그룹 모두 10회기 이상 참여를 진행한 그룹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본 연구는 전반적인 원예치료 과정을 토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은 회기별로 준비, 도입, 전개, 정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원예치료의 준비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장애인을 집단으로 진행하는 것은 동일하나 학령기 세분화 및 성인기 집단 특성에 맞게 선정 및 진행 여부가 판단됩니다. 대상 선정 이후에는 집단의 담당자 및 대상을 토대로 사전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욕구를 확인하고 집단의 특성 파악 및 관련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집단별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른 회기별 진행 구성을 하고 개입 방법에 대해 설정합니다. 다음은 도입 과정입니다. 집단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에 사전 교육이 함께 진행됩니다. 사전 주의점을 안내하고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본 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회기별 진행 초반에는 인사를 나누며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을 하고 이를 통해 라포를 형성합니다. 그 이후 원예치료 프로그램에 진행될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재료 및 주제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치료의 전개 과정입니다. 저희 학습원에서는 원예 프로그램이 집단으로 구성돼서 진행됩니다. 그러기에 협력 활동을 우선으로 하는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활동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 및 소속감을 형성하고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회기별로 자아 통제의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됩니다. 원예 활동에 필요한 규칙 및 규율 뿐만 아니라 단체 내에서 필요한 다양한 통제 기술에 대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대상자들이 원예 치료를 통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집단 프로그램이지만 자발적으로 개인별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며 이를 통해서 개별 호기심을 자극하여 치료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별 참여 대상자들이 자신의 식물 노트를 작성함으로써 식물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관찰력 및 인지적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참여자들이 각자 정리정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소근육 운동 및 개인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책임감 및 성취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기 종료 전에는 집단별로 참여 대상자와의 소감을 나누면서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참여 대상자 중 언어적인 소통이 어려운 경우 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스티커 작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원예 치료의 회기별 내용을 통해서 학령기와 성인기 장애인의 핵심 목표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식물이라도 과정 개입 방법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이 차이가 있기에 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주차별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주요 3가지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주차에 진행된 아파 공예의 경우
아파 작품의 이름을 부착하여 서로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학령기 집단은 서로의 이름표에 작품을 만들며 교환함으로써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성인기 집단은 자신의 이름표를 개성 있게 표현함으로써 자기애를 표출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3주차에 진행된 치료 정원에서 식재된 다양한 허브를 활용한 향기 테라피는 학령기 집단은 다양한 허브의 명칭과 장소를 알려주고 이를 각각 채집함으로써 서로 나누어 교환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성인 집단은 구역별 허브의 향기를 함께 맡으며 서로의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6주차에 진행된 꽃심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령기 집단은 가족 혹은 친구 이름을 팻말에 적어 꽃의 이름을 지어 사랑으로 키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고, 성인기 집단은 가위를 활용해 시든 잎사귀와 꽃잎을 정리한 뒤 양손을 활용해 식재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살펴보자면 학령기 집단은 또래 집단 형성, 그리고 자신의 역할 습득,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진행이 이루어졌고, 성인기 집단은 양손 협응력 및 자신의 역할 수행, 도구 사용 방법 습득을 통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원예치료 성과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기와 성인기가 각각 다른 도구로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학령기는 원예활동 수행 능력 평가 도구를 활용했고, 성인기는 자아 존중감 척도 및 손기능 평가 척도를 활용했습니다. 주 집단 모두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학령기 장애인 집단에 대해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기는 사회기술 및 상호작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에 대한 치료 과정이 이루어졌고, 원예치료를 통해 변화의 폭이 확인되었습니다. 5개 고등부 집단 중 회기수가 높은 그룹일수록 변화의 폭이 크게 확인되었고, 비장애인 청소년과의 평균값이 폭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예치료를 통해 의사소통, 대인관계, 상호작용, 사교성 모두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각운동력, 장악력, 협응력 등이 상향되며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자아존중감 형성 및 향상에 대한 효과, 긴장감 완화 및 또래 집단 관계 형성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 성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성인기 장애인 집단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인기는 심리정서 영역 및 손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대상자의 우울 및 문제행동 완화, 사회성 증진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유의 확률은 비교적 낮지만 사전 사후 평가를 진행했을 때 평가의 평균 변화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손가락 힘이 향상되었고, 측정 결과와 함께 눈과 손의 협응력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손 기민성과 관련해서는 왼손보다는 오른손에 더 큰 변화폭이 관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습원에서 진행한 연구사업의 마무리 및 재현을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연구 과정을 통해 원예치료는 매우 효과적이며 집단별로 유익한 치료 방법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예치료뿐만 아니라 학습원의 존재 자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원예치료는 육체 및 정신이 함께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하기에 심신을 단련하고 이와 관련된 치료 진행이 매우 적합한 활동입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인 집단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사회 전반에서 안정된 생활 및 행복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학습원에서 준비한 발표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용인시 수지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의 사회적 안전망, 살기 좋은 수지구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용선 팀장이 발표하겠습니다.
복지관이란 존재도 모르고 또 주변에 장애인도 없고 또 복지관에 종사하거나 그런 걸 해본 사람이 별로 주변에 없어서 아예 그 장애인이라는 분들은 저랑 다른 분들이고 또 괜히 옆에 있으면 더 불편하고 또 그리고 이런 장애인 관련한 시설에도 관심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마을 활동을 하면서 그런 장애인들도 나와 다르지 않는 사람이구나.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저희가 비빔밥을 먹었는데 비빔밥 안에 있는 당근 한 조각만 딱 꺼내서 보면 비빔밥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근의 색깔과 향과 맛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특수해 보이고 낯설어 보이고 저와는 관계없는 집단처럼 거리가 있게 느껴졌었는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마을 만들기를 한다라는 취지를 조금씩 복지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런 곳이 있구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 거기를 들여다볼 생각 이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을 만들기를 통해 복지사님들이 가끔 나오시면서 같이 얘기도 여러 번 하게 됐고 그를 통해서 이제 저희 조합원들, 한살림 조합원들과 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저희 조합원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제가 장애인분들한테 반찬 나누는 활동도 하게 되고 저희 활동에 장애인도 같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항상 있는, 항상 관심이 없어서 몰랐을 뿐이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한 거죠. 이제 그런 인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가능하고 그래서 마을 만들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을을 만드는 게 공동체 회복이잖아요.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는 비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노인, 사회적 약자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에 궁극적으로 목적인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가는 게 맞지만 기초 단계에서부터 보면은 이 마을로부터 출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모두의 관심으로 공동체 안에 장애인이 인식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장애인의 사회적 안전망 살기 좋은 수지구 마을 만들기 발표를 하게 된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의 이용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발표한 것처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신 영상은 한살림 용인 YMCA 참여 주민 커뮤니티 건축가가 2019년, 2020년에 사업을 참여해 주시면서 느낀 생각들을 인터뷰해 주셨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특성화 사업인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번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마을 만들기의 개념을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을 만들기 사례 공유. 네 번째로는 결론 및 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론 설명의 피로감이 다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개념은 특색 있는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성 있고 독창적으로 마을을 창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업을 참여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주체적인 삶으로 전환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게 마을 만들기의 필요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공존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마을 만들기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좀 전에
기조 강연에서 말씀하셨던 사회적 정의를 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들의 민주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마을 만들기의 필요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론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제가 주민분들을 만나면서 주민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근데 왜 장애인복지관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음과 같이 항상 답변을 하곤 했는데요. 이 답변을 좀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수지구의 지역적 특성입니다. 수지구에는 종합복지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구심점이 되어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합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런 종합복지관의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조금 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고위험 장애인 당사자의 선제적 조치입니다. 수지구의 모든 장애인분들을 사회복지사가 전체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주민 리더 혹은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들이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 긴급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진행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른 그리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서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주민 리더의 발굴, 지역의 관심을 통한 지역 복지 욕구 해소입니다. 수지구는 배드타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물론 동탄도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드타운의 문제점은 주민들의 낮은 정주성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에 대한 큰 관심이나 애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애착이 적은데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 복지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가 나서준다면 지역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이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민분들이 용기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는 장애 당사자의 권리 옹호적 측면입니다. 제가 인권교육을 하다 보면 아무리 인권교육을 하더라도 장애 당사자의 인권 감수성은 늘어나지만 인권 침해 사례는 더욱더 늘어나는 것을 알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성을 저희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비장애인들이나 주민분들을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날 수 있는 계기를 계속해서 마련한다면 인권 상황이나 인권 침해 상황이나 그다음에 인식 개선 상황들이 조금 더 호전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제 스스로의 이유를 좀 두 가지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주민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면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복지 영역에서 이러한 시도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주민 참여가 민주적 생활 방식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 경험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되뇌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 판화인데요. 관계하는 철수라는 작품입니다. 개인 혹은 기관이 이 그물코의 코가 되어서 네트워크가 촘촘히 연결된다고 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되어서 조금 더 고위험군이 걸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제가 사회복지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저희 기관과 네트워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복지관에서 마을 만들기 사례를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총 6개의 테마로 마을 만들기 지역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아이템은 여기 보시는 거와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을 만들기 모습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조금 활동 사항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담너머 마을학교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참여자들이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공모하여서 예산을 직접 받았고요. 이웃 이야기를 엮은 담너머 함께북 발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잠깐 홍보를 드린다면 이게 어제 출판된 그 마을 책이거든요. 주민들 스스로 계획하고 마을 활동을 한다고 하는 취지가 잘 이해된 마을 모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풍덕천 일동 상상마을 화단입니다. 요거 보시면은요, 풍덕천 일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연계되어서 주민들과 다발성 민원구역에서 화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는 지역에서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지금의 현재 모습이 되었고요. 현재는 이웃이 직접 물도 주고 식물도 가꾸고 계십니다. 아까 좀 전에 영상에서처럼 많은 분들이 재능 기부로 도와주셨고요. 이런 재능 기부 때문에 저희가 마을 만들기를 더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퇴근 후 커피 한 잔, 그리고 퇴근 후 둘밥입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퇴근 후에 카페와 연계하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다양한 대화를 나누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살림과 연계하여서 바른 먹거리, 그리고 요리를 배울 수 있는 마을 모임입니다. 다음은 수지구 청년 공동체 모임입니다. 용인 YMCA와 연계하여서 청년 공동체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고민거리가 많죠. 그래서 청년들의 진로 문제, 사회 문제, 정서적 지지체계 마련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기후위기 비상행동, 반전과 통일, 성평등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AAC 마을 만들기입니다.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안대책 의사소통 보급 사업입니다. 사람과 소통, 그리고 수지구의 강공섬 및 상점을 연계하여서 AAC 존을 만들고 편의시설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경점, 약국, 카페, 도서관, 동주민센터 등의 AAC 존을 설치하였고요. 장애 당사자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점주들과 관공서 관계자분들의 인식 개선도 변화할 수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에서 기후 행동입니다. 현재 사회적 이슈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용인시도 동참하고자 시민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 모여서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성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 있지만 현재 6곳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6곳이 되었고요. 끝으로 결론 및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복지관이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조심스럽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과정이 곧 성과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이 마을 만들기 특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3년이라는 시간조차도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기에는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역의 변화를 위해 기관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부분인가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과의 기준이 다른 사업과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수치적인 성과가 나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을 만나고 주민 리더십이 형성되는 과정이 대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로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가능성이 무한하다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제안으로 현재 6가지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복지관에서 예상한 마을 만들기 활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마을 만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역에 대한 높아진 관심, 그리고 공동체성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복지사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진행에 익숙한 사회복지사는 마을 만들기에서 자칫 주민들을 이끌거나 조급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가는 것, 요즘 분들은 답정너라고 하던데요. 주민들의 주체의식을 망가뜨리게 되어 마을 만들기를 실패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은 주민의 의식과 주체성을 향상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 조직을 매개로 이웃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 당사자도 소수자에 속합니다. 편견과 차별은 잘못된 이해에서 발생하며 인식 변화는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민이 장애 당사자를 생각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만남의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하여 모든 이웃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역에서 살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동탄 아르딘 복지관의 장애인 복지관 개관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법인의 협력 성과라는 주제로 양동훈 부장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게 될 동탄 아르딘 복지관 양동훈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인 복지관 개관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법인의 협력 성과에 대해서 짧게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르딤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르딤은 아름다운 디딤돌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장애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어려움도 함께하는 복지관이라는 의미로 화성 시민의 공모로 결정된 화성시 장애인 복지관의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화성시는 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서남권에 있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향남읍에 있는 향남 아르딘 복지관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작년 10월부로 저희 동탄 아르딘 복지관이 이 동그란 영역, 동북권역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실천을 하고 있고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화성의 전체 인구는 83만 명 좀 되는데요. 그 중에서 면적은 좁지만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당연히 장애인 인구도 그에 비례해서 13,000명 정도의 장애인분들이 동북권역에 살고 있고 저희 동탄 아르딘 복지관에서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10년 전에 동탄 1신도시가 개발이 되었을 때 최초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화성시 복합복지타운 나래울이라는 기관을 세워서 하나의 그 복합타운이 전체 지역사회의 복지 수요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 나래울이라는 컴플렉스 안에는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센터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실천했다면 최근 이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 그리고 복지 수요의 증대로 그 하나의 기관으로 다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나래울 복합복지타운을 3개의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으로 분리 이전해서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천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저희 기관의 현황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화성시가 설립하고 또 사회복지법인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56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수고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개관일은 18년 1월 1일 업무를 개시하였고요. 새로운 건물의 준공은 22개월 뒤인 19년 8월입니다. 그리고 개관식은 19년 10월 달에 진행하게끔 되었습니다. 본 시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지 면적 3,064제곱미터, 연면적 12,860제곱미터가 되어 있고요. 총 공사 비용은 354억을 들여서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 건물에는 복지관 동이 입주해 있고요. 왼쪽에 직업재활동에는 우리 보호작업장과 또 직업훈련센터가 입주해서 함께 장애인 복지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할 만한 것은요. 보통은 복지관을 오픈하게 되면 건물을 다 지어놓고 운영기관들 수탁을 결정하게끔 마련인데 저희 화성시는 독특하게도 17년 9월 복지관을 착공하고 나서 불과 2개월 뒤에 건물을 지어가고 있는 중에 운영법인을 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요. 18년 1년 동안은 건물을 짓는 동시에 기존 통합 나래울 건물에 저희 아르딘 복지관이 무상 임대 형태로 개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동탄 1신도시의 기본적인 장애인 복지 사업을 대행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년 3, 4월에 본격적으로 이용자 모집과 홍보, 5, 6월에 신규 이용자 모집, 추첨과 평가, 그리고 7월 달에 기능 보강 관련된 입찰과 계약, 그리고 8월 드디어 준공이 되었고요.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서 9월부터 기본적인 업무가 개시가 되었고 10월에 개관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조금 주목할 만한 시점, 관점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주변의 지자체에서 봤을 때 복지관 개관 시점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인근의 SC 같은 경우에는 11년 4월에 업무를 개시해서 개관이 11년 8월 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었고요. YC 경우에는 12년 2월에 업무를 개시해서 12년 5월에 약 3개월 만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저희 아르딘 복지관은 18년 1월에 업무를 개시해서 19년 10월 약 22개월간의 상대적으로 긴 준비 기간이 있었다. 이런 점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완성도 있는 우리 장애인 복지관을 개관하고 또 준비할 수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운영법인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협력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하나씩 조금 설명드리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주 만나고 돌아다니다라는 타이틀을 좀 적어보았는데요. 먼저 매주 화요일 날 건물을 지어가면서 현장에서 열렸던 공정회의에 전체 2년여간의 건립 공사 기간 동안 80회 정도의 공정회의가 진행되었는데요. 그 중에 약 25회 정도 관장님과 국장님과 제가 현장에 참석해서 화이바를 쓰고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건의도 드리고 또 검토도 하고 이러한 기회를 시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완성도 있고 좀 더 좋은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우리 선진기관들을 탐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관 직원들만 갔던 게 아니고 우리 시의 담당 공무원들도 함께 동반해서 대구 또 서울 또 양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을 견학하고 또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협력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두 번째 성과라고 본다면요.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라는 측면인데요. 네, 18년 1월부터 22개월 동안 복지관을 지어가면서 다양한 장애인분들과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수차례의 공청회
또 대화의 장,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그 통계 자료를 위해서 장안대학교랑 협력해서 저희가 화성시 동북권역에 있는 장애인 복지역 구조사를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문 문항들을 뛰어다니면서 다 취합해서 이렇게 보고회까지 성황리에 잘 진행하였고, 여기서 나왔던 좋은 욕구들,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성과로는 디테일은 힘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조금 복잡한 도면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잘 보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료집을 좀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물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것까지 물어보셔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서로 우리가 복지관을 짓는 과정에서 협력하고 의견을 내고 반영해 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이제 프로그램실에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우리 프로젝터, 스크린, 또 출입문 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나면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스크린이 뒤에 있다든지 또는 출입문이 너무 강대상 바로 앞에 있다든지 이런 사실은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렇다면 문을 어느 방향으로 내고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어느 쪽으로 설치할지까지도 저희 복지관에 의견을 물어서 제가 건의하고 조율한 그런 작업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은 이제 치료실이 많다 보니까 치료실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방음입니다. 그래서 방음을 위한 벽체 구조, 어떤 치료실의 벽 구조를 석고보드로 할 건지 조적으로 할 건지 칸막이로 할 건지 유리를 달 건지 이런 부분까지 실제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대로 저희가 결정한 대로 반영을 해주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치료실 같은 경우에 보통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는데요. 치료실 바닥 난방 또는 치료 앞뒤로 위생적으로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 또는 치료에 따라서 공간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폴딩도 설치까지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 운영진과 함께 협의해서 시에서 반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실에 이제 실명이 있습니다. 간판도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설계 도면 또 지어가는 과정에서 일일이 답사를 해서 이 방은 어떤 실로 쓸 건지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는지 실질적으로 다 취합을 하게 됐고요. 또 그 걸리게 될 간판의 시안까지 저희가 함께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치료실에 보시면 이제 의료재활 영역, 물리, 감통, 작업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실의 천장에 이렇게 스윙 행거라든지 구조물을 설치 부착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본 설계에서는 그냥 네모난 방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사용하게 될 때 교구를 들여올 때 추가적으로 공사를 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전 본공사에 이런 구조물 설치하는 위치까지 디테일하게 조율하고 건의드려서 만들게 되는 작업들이 소통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복지관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각 층에 도색들이 다 이제 컬러풀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 층의 복도에 어떤 색깔을 어떤 층에 칠을 할지 실제로 이것은 제가 결정한 색깔이었는데 그대로 다 칠해 주셔가지고 또 운영진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색깔과 디자인까지 조율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복지관의 시설들 보시면 그 접근성을 위해서 주변 인근에 도로 표시판 이렇게 복지관 이름 한 개 넣으려고 많이들 애쓰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오히려 도로교통과에 먼저 제안하셔가지고 우리 복지관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도로 표시판을 어디에 어떤 문구로 새길지를 취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지관에서 답사를 다 다녀와서 어느 위치에 어떤 문구를 좀 적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건의를 드려서 실제로 복지안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표지판에 다 동탄 아라딘 복지안이라고 표기되어 있을 정도로 신속하게 또 의견을 반영해 주신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네 번째 성과로는 이제 적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다라는 부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설계는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운영자의 또 실질적으로 이 공간을 사용하실 복지관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을 해주신 부분들입니다. 사실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공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귀찮은 일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신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간보호센터의 정원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필요하게 된 프로그램실에 대한 확충,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사무실의 위치 변경 작업이 있었고요. 또 원래는 운영지원팀 사무실이 로비층 안내데스크 뒤편에 있었는데 사실은 통합사무실로 함께 이관하게 되면서 그 유휴 공간을 제가 보조공학실로 또 새롭게 디자인해서 사업 공간으로 확보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구장, 탁구장에 그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당구대를 놓게 되면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게임을 즐기기가 좀 복잡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당구장, 탁구장의 그 설계를 변경해서 당구장의 면적을 조금 더 할애를 하고 가벽의 위치를 수정 시공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치료실 공간이 있는데요. 치료실에 선생님들의 책상이 원래는 이제 치료사 사무 공간으로 별도의 실로 돼 있었는데 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치료실 안으로 다 치료사 사무실을 이제 넣게 되고요. 그 유휴 공간을 보호자분들이 치료 받으실 때 대기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서 꾸며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관은 발달 재활 바우처 치료 사업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치료 공간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넓은 치료실을 중간에 조금 공간을 구획한다든지 방음 장치들을 좀 더 보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설계 변경을 이루어내었고요. 4층 체육관에 가시면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실내 클라이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체육관만 있었던 공간인데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주셔서 실제로 발달 장애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좀 특화점으로 클라이밍장을 재설계하고 시공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저희 복지관이 이제 차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특화 사업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저희 국내 복지관 최초로 로봇 보조 보행 훈련 워크버치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버치와 로봇 승마기, 갈릴레오기 이렇게 통합해서 로봇 재활실을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기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로봇 재활 전담 인력 2명을 정직원으로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복지관 1층에 가시면 아르딘 놀이터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장애 아동의 통합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장난감 도서관이고요. 이곳에서 저희 놀이치료사 선생님 한 분을 정규직 정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곳에서 치료 교구에 대한 코칭과 대여, 그리고 각종 그룹 놀이 활동, 그리고 인식 개선 단체 교육과 또 인권 체험 공방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특화된 공간으로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2층에 가시면 이제 럭키스토어라는 작은 가게가 있는데요. 순수 기증 후원품으로 판매를 하고 후원금을 이렇게 모금하는 형태의 작은 가게가 만들어졌고요. 이곳은 후원금 모금과 동시에 또 우리 장애인 판매직의 훈련 공간, 그리고 우리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참여자분들의 일터로 활용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분들의 참여와 또 봉사하는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 클라이밍장 아까 설명드렸었는데요. 높이가 8.5m가 되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는 실내 높이로 가장 높은
최고의 시설로 준비되고 있고요. 또한 전문가 수준의 클라이밍 장비, 그리고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클라이밍을 배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특히 저희 장애인 부모님들이 또 클라이밍을 배우는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저희가 인증한 베리어 프리 BF 최우수 등급을 인증받게 되었고요. 한국감정원에서 또 인증한 녹색 건축 우수 등급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복지관 장애인 이용자분들이나 가족, 그리고 봉사자, 후원자, 또 유관기관, 또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든 공동 작품들을 실내와 실외에 이렇게 아르딘 벽화와 또 아름틀이라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잘 조성을 하여서요. 모든 우리 이용자분들과 둘레 사람들이 함께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특화 공간으로 이렇게 꾸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5가지의 저희가 성과들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저희 함께하는 우리 화성시와 그리고 우리 운영법인이 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완성도 있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하고 또 장애인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가능했던 것은 이제 설명드릴 재현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화성시 동북권역의 장애인 복지를 위한 비전이 일치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화성시청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높은 투자 의지가 있었고, 또 운영법인인 우리 지구촌 복지재단의 기존의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관 준비와 신규 이전을 위한 우리 복지관 선생님들의 헌신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복지관 개관과 안정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와 섬김 때문에 우리 동탄아르딘 복지관이 안정되고 또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사실은 뭐 좋은 인프라 그리고 좋은 시설,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잘 만들어진 이 공간에서 정말 우리가 장애인과 가족들을 잘 섬기고 또 돕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응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신 만큼 앞으로 화성시 동북권역의 장애인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지구촌 사회복지재단 장애인 복지 실천의 품격이 더욱 깊고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지구촌 장애인 복지 실천 성과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영상으로 함께해 주신 상임이사님과 이준우 교수님, 그리고 현장에서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